조금 전에 얘기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 얘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4억 원대의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속은 게 아니라 무려 8개월 동안 이 가짜 권양숙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가짜 권양숙 여사의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뭐 권양숙 여사 하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데 그 권양숙 여사라는 말에 지금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이제 검거됐죠? 그 여성이 그 윤장현 그 전 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권양숙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마 딸이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5억 원 정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문자로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고 그 윤장현 그 전 시장이 뭐 이 돈을 뭐 빌려서 또 4억 5천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뭐 1억 원 정도는 타인한테 빌렸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그 범인의 그 딸과 아들을 광주 광역시 산하에 있는 김대중 그 컨벤션 센터에다가 한 7개월 정도 취직시켰다가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바로 그만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딸 같은 경우도 저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압력을 준 거로 경찰은 판단하고 지금 직권남용죄로 이제 피해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신분에서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아마 네팔로 가가지고 아직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 보이스피싱 범인 같은 경우는 돈만 받으면 거기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딸과 아들을 취업을 부탁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본인이 보이스피싱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구속 바로 적발이 될 텐데 아들과 딸을 그 취업 부탁을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니고 김 씨하고 윤 전 시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좀 저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 그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를 의심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떡하니 어느 날 갑자기 저 권양숙입니다. 제 딸 문제로 돈이 급하니 한 5억 원만 빌려주세요. 이런다고 돈을 빌려줍니까? 윤장현 시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인연이 있어요. 그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와도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믿고 주지는 않았겠죠. 이런 보이스피싱 문자만으로 직접 전화를 해봅니다. 권양숙 여사라고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받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본인이 알고 있는 권양숙 여사랑 똑같아요. 거기다가 권양숙 여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경상도 사투리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 권양숙 여사가 맞구나라고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절차를 거쳐본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쪽같이 당시에는 현역 광주시장이었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현역 광주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올해 있었던 지자체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어쨌든 당시에 현역 광주시장을 상대로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벌일 간컨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전과 6범이고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윤장현 전 시장과 같은 정치인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예전에 민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요 정치인의 연락처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피해자가 이제 윤장현 지금은 물론 피의자로 전환이 됐지만 윤장현 전 시장뿐 만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것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죠. 현직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를 사칭을 해서 광주나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김동철 교수님 이게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게 평생 안 걸릴 거라 생각했을까요? 평생 뭐 안 걸리기야 하겠습니까? 네. 분명히 걸리겠죠. 네. 자, 그러나 보통 이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뒷일을 책임지지 않고 네. 뒷일이면 뭐 그 뒤의 일이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현재 성공만 중요하다는 하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네. 느끼면 네. 몇 번이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자녀들은 그러면 보이스피싱, 이 엄마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너희들 취직시켜준 거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까마득히 아니죠. 모르고 그냥 취직했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아하.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한테 내가 지금 사기쳐가지고 니네들 취직시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하.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아마 인맥 과시를 했겠죠. 엄마가 그 선거운동원도 했었고 이러니까 내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뭐 윤 시장이라든지 그 정치 쪽에 그 좀 거목들을 잘한다. 네. 내가 니들 부탁해가지고 취직시켜줄게. 아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그 어머니가 네. 저 취직을 시켜준 걸로 알고 아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라는 네네.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4억 5천 정도를 꿀꺽 삼켰으면 네. 그걸로 뚝 떨어져야지 맞거든요. 아하. 일반적인 범인이라면 네. 안 들켜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하물며 내 자식 두 사람까지 부탁을 해서 취직을 시키면 언젠가는 탄로가 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네. 자신의 인적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저런 범행을 했는지 저 여자 그 범죄자는 뭐 제가 볼 때는 간이 크다고 그럴 거야 아니면 정상이 아니라고 그럴 아하. 거예요. 예. 그런데요, 김호인 변호사님, 윤장현 전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즉 광주시장 재선을 노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까지는 어쨌든 현직 광주시장 임무를 다 했는데 임기를 다 마쳤는데 아니 대체 광주시장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 청탁한 자리 다 취직시켜준 거예요? 네, 일단 광주시장을 하기 전에 네. 윤장현 전 시장이 의사 출신으로 광주에서 왕성하게 시민운동가로 활발히 활동을 또 했었고요. 의사 출신이에요? 네네네. 아. 그리고 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또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광주시장까지 당선이 됐으니까 그 김 씨의 아들을 취업시켜준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광주광역시 산하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아마 인사권도 광주시장이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아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취업을 이제 시켜주기가 쉬웠을 거고, 네.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인맥이 넓고 하다 보니까 네. 사립학교 재단에 연락을 네. 취해서 김 씨의 딸을 네. 그 임시 기간제 교사로 취업시켜준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앞서 김복준 의원님, 예. 애초에 이 사건이 언론 보도 통해 드러났을 때는 물론 많은 분들도 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의아하다. 예. 그랬는데 지금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윤장현 전 시장인데 지금 피의자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경찰은 왜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 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겁니까? 일단은 윤 전 시장이 피해를 본 돈이 4억 5천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3억 5천은 본인이 대출한 걸로 밝혀졌어요. 은행에서요. 아하. 근데 그 1억 부분은 뭐 지인한테 빌려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 사기를 당한 그 즈음에 네. 광주시장 또 다시 후보자 공천 경쟁이 있었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청탁 명목으로 그 4억 5천을 만들어서 준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아하. 그 1억도 지금 지인한테 빌렸다는 1억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를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윤 전 시장이 아들과 딸을 네. 취업시킨 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직권남용의 어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어요. 네. 와서 조사받으라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윤 전 시장? 네팔로 출국을 했다고. 네팔요? 하고. 예. 뭐 아하. 사정이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이런 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게 윤 전 시장이 저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습니다라고 자진 신고해서 좀 알려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네네. 것이잖아요.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네. 본인이 신고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허.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드러났느냐. 네.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고 어허. 그래서 이 사기범, 이 여성이죠. 이 사기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네. 이 사기범과 이 사기범의 친인척들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계좌에 윤장현 전 시장의 실명, 본인의 본명으로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추가 수사를 하다가 어허. 지금 이번에 인사청탁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어허.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하하, 지금 경찰은 네팔에 있는 윤장현 전 시장에게 출석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락조차 잘 안 되나 봐요.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야만 이 사건의 전말이 더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 세상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부모에게 자격증이라도 좀 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걸까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사건인데 2017년 8월 27일 네. 밤 11시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장소는 제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밤 11시에 20대 아빠가 이제 22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네. 그 아들 혼자 놀이터에 방치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이고. 근데 22개월이면 만 두 돌도 안 돼서 이제 막 그냥 엄마 아빠 말 정도 할 수 네. 있고 혼자 걷는 거 정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우리나라 한 3살 정도 됐겠죠? 네. 그렇죠. 이제 사물을 이제 인식하고 여기가 어딘지가 알 수가 없는 나이거든요. 근데 네. 이 혼자 이제 방치를 해서 그 아동 학대 혐의로 이제 아버지가 기소가 돼서 어허.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아우 세상에 김목주 의원님 22개월이면 정말 막 마음이 아파요. 이제 3살 정도 됐을까? 이 아이를 왜 한밤중에 놀이터에 놔두고 자기는 집에 휙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뭐 아이가 뭐 2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왜 아빠가 그랬는지 아이를 통해서 들을 수는 없겠죠. 아하. 그래 이제 결국은 피의자인 네. 피의자인 아빠를 통해서 이제 들었더니요. 네. 이 사람 얘기는 칭얼거려서 그랬답니다. 자식이 칭얼거리면 밤 11시, 12시가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놀이터에 아이를 갖다 방치하고 그 날 꼬박 샌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다음날 새벽에 발견된 거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느꼈을 어떤 뭐 그 추위라든지 이런 거 공포 네.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아하. 재판 중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1년 6월에 실형을 받고 네. 법정 구속까지 되는 건데 아하.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김동철 교수님, 이 20대 아빠,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우리 사회에 일찍 결혼해도요, 정말 훌륭하게 자녀분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정말 한두 명의 이런 젊은 아빠들 20대 아빠래요. 진짜 이게 뭡니까? 김동철 교수님. 아이가 21개월 아이들 칭얼댄다고 무슨 놀이터에 방치하고 그 한밤중에 아이가 얼마나 불안, 공포 이렇게 떨었을 거예요. 전 먼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신적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아하. 하고요. 이건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이 아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능력이 없거든요. 네. 재판부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 이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 네. 그래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다. 아하. 이 아이는 되게 위험해질 수는 있습니다. 아하. 이 위험한 거를 아버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네. 영유아 때 이제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기억에 아하. 남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성장하면서 계속 불쾌감들이 만들어지고 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우울증이 걸릴 확률들이 되게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비정하단 말로도 부족해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22개월 된 아이를 놀이터에 혼자 놔두고 자기는 집에 후딱 들어와 버렸어요. 밤새 공포에 떨었을 아이가 최단비 변호사님 다음날 아파트 관리원, 경비원 분이 발견하셨는데 혼자 아이가 울고만 있던 게 아니라 아이 몸에
이상한 점이 발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빠가 거기다가 놓고 와도 안 되지만 놓고 왔다가 다시 가서 아빠가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께서 발견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봤더니 이것이 단순히 그날 그렇게 밤새 놀이터에 있었던 학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대의 정황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의 흔적이 있는데 그 화상 자국이 뭐냐 하면 네. 아이들이 왜 엄마가 아무리 잘 봐도 화상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화상 자국이 아니라 모기향불, 담뱃불로 지진 아이고. 그런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흉터가 당장 이 아빠나 아니면 엄마가 이 친부모가 이 아이에게 직접 가한 흉터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 흉터, 이 화상에 대한 흉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어허. 이 아이를 그 밤새 거기다가 둔 것 자체만으로 아동학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죄로 아동학대로 판결을 내려서 법정 구속이 된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어제 봤는데 네. 이 기사 제목이 22개월 아들을 놀이터에 방치한 아빠였어요. 네. 전 그 거기에서 댓글이 제 마음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그냥 제목만 보고, 우리가 왜 아이들 놀이터 갔다가 누구야 집에 가자 했는데 걔들 안 가잖아요. 네. 아침에 나가는데 밤까지 안 가잖아요. 어허. 그러면 너 엄마 간다 하고 이렇게 몰래 맞아요. 숨어가지고 뒤에서 맞아요. 따라오게 하는 나는 그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아이를 밤새도록 아유. 둘 수 있는 맞아요. 것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 학대입니다. 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아이 몸에 네. 저렇게 밤새 방치한 것도 모자라 아이 몸에 담뱃불 또 모기향불로 인한 화상이 무려 저 조그만 아이 몸에 30여 군데의 화상이 있대요. 그런데 검찰은 학대 정황이 있다고 구형을 했는데 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굉장히 어렵겠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쉽게 해주면은. 저 사법부 꼭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좀 써주면 좋겠어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게 이렇게 베베 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하. 전 차제에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네. 변호사님 두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요. 네. 이거는 어둠 속에다가 아이를 밤새도록 방치할 정도 되는 아빠라면 네. 저는 아이한테 담뱃불이나 이런 그 학대 행위 네.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하. 검찰이 그 부분 기소한 게 네.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아이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아이한테 물어볼 수가 맞다. 없으니까 네. 완벽한 증거가 없어서 네.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 현명하십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 모기향하고 담뱃불 관련돼 가지고 이 피고인이죠. 네. 아빠하고 그 아이의 엄마가 극구 부인한대요. 엄마까지요? 네, 엄마도 부인한다고 하는데 그 당일날 아이를 그 놀이터에 방기할 때 네. 엄마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저는 궁금해요. 아, 맞네요. 그러면 몸에 난 상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에 난 상처가 혼자 밤에 방치됐을 때 놀이터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 추운데 혼자 있니라고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체 그러면 김동철 교수님이 이 몸에 난 상처 아이의 몸에 난 상처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네. 분명히 부모가 방조를 했거나 저질렀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놀이터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건 아동 폭행에 대한 문제랑 같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 한 번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 번으로 끝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네. 그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아버지가 구형을 받고 네. 난 이후에 또 누구에게 또 이럴까요? 이게 당사자는 또 아이에게 또 돌아갈 겁니다. 아하.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이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조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참, 이 안타까운 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분 김혜경 씨가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신경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혜경 씨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을 가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금 전에 출석을 했고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6월에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경선 과정 중에 이름 밝힐게요. 전해철 후보 측을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예전에 이 경찰 출석했을 때는 소위부답이라 해서 그냥 웃기만 하고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혹시라도 그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조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짤막한 입장은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의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팔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파이터 갈 길도 바쁩니다, 지금. 뉴스파이터 갈 길도 바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답니다. 네. 조사의 성실히 임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이 재판부의 판결을 듣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법에도 좀 눈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의사소통 제대로 못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성인들이 한여름밤에 막상 밖에서 이렇게 잔다고 생각해도 서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아기는 체온도 더 떨어졌을 거고 말을 못할 뿐이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약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아까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깃불, 담뱃불이 지져진 화상 자국이 그 아버지가 했다고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법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불리한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혹시라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하기 위함은 사실은 아니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또 재판부에서도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한다는 게 지금 현재 가진 이제 실정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건 가정법입니다만 이 사건을 그러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22개월 된 아이에게 아가 이거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 혹시라도 이렇게 됐다면 이거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채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말도 진술에 일관되게 진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기 어렵고 아이들은 본인의 기억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기억이 혼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살 이하는 보통은 어려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법정 구속하고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친척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우리 사회가 과연 치료해낼 수 있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가? 그 사회 안전망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이가 다쳤을 때 어디로 향하십니까? 바로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다친 아이를 태운 경찰차가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잘 도착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아이를 안고 파출소로 황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다른 아이도 급하게 뒤따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아이고, 시작합니다. 네, 네. 우르르 파출소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상 걸렸어요. 완전히 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 이 언니였습니다. 언니도 지금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 동생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출발한 네. 경찰차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고. 아빠가 이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 언니도 몸이 바짝 굳어서 아이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막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정체된 도로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더 초조했을 것 같은데 이때 네. 그 주위에 있던 차량이 이렇게 좀 길을 아이고, 근데 터주고요. 버스까지 막혔어요. 아이고. 잘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버스까지 네. 막힙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경찰이 나서서 네. 교통 이 상황을 통제를 하고 이 순찰차를 지금 왼쪽 건너편이 병원입니다. 아, 그래요?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입니다. 아하. 팀이 생겨서 이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는데 네. 병원 직원의 안내까지 이렇게 도움이 있어서 아.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야, 순간적으로 일단 경찰관 분이 경광봉을 들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사이렌만 울려서는 모세의 기적 안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경광봉을 들고 직접 내려서 반대편 바로 왼쪽 편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경광봉으로 호루라기 불면서 통제를 해서 결국 순찰차가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 저 상황 보면 일단 이 아버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일단 파출소를 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다친 거예요, 대체? 이마를 다쳐서 아이를 안고 가는 그 과정에도 계속해서 피를 아우, 흘리고 세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아이가. 그러다 네.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119를 뭐 불러서 기다리는 시간도 없었고 맞아요. 또 그다음에 본인이 병원으로 데려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차가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대였기 아하.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머릿속에 늘 시뮬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네. 급한 경우에는 경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이 이제 바로 출동해서 순찰차로 에스코트하면서 뚫었는데요. 네. 모세의 기적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뉴스파이트에서 진짜 처음에 아마 아하. 모세의 기적 방송했을 겁니다. 아, 네. 어디에서 방송해가지고 터널에서 뚫어주고 네. 해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복준이 같이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모세의 기적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반화됐어요. 아하. 네, 그런데 저런 경우는 네. 버스라든지 앞에 있는 차들이 안 비켜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앞에 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건 모세의 기적을 뭐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경광등 들고 나가서 인위적으로 아하. 통제를 한 거죠. 네. 그래도 저 영상을 보면요. 앞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몇 대는요. 앞서 처음에 파출소에 출발했을 때 몇 대는 네. 길을 비켜주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시민의식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앞서 영상 보셨어요? 언니 있잖아요. 언니. 이 아이, 다친 아이의 언니. 앞서 보셨어요? 파출소 들어갈 때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아마 제가 느낀 장면이 내 동생 어떡해요. 막 울면서 보세요. 저렇게 울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 네. 보세요. 경찰분들도 그래서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 주셨는데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사실 저 순간에 순찰차를 몰고 가는 경찰분도 식은땀이 줄줄 흐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가 상습정체 구간이고 아하. 퇴근 시간까지 겹쳐가지고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나 승용차가 비키고 싶어도 비킬 공간이 없으니까 못 아니, 그럴 것 비켜주는 같아요, 거거든요. 진짜, 네.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저도 어제 봤는데 경찰분들 대처가 너무너무 훌륭한 게 단 1초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네. 지금 순찰차로 이제 호송을 해주시고 또 그와 동시에 시민분들의 협조도 시민분들도 이동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네. 그 시민과 경찰의 이제 그 대응이 합쳐져서 네. 아이한테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친 아이의 이마와 눈가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의 마음 얼마나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정말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홍수민이라서 이 아이 얼마나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겠지만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했어요, 당시에. 저 지금 순찰차 타고 있을 때 아이 눈 위쪽에서 출혈이 있어서 그 네. 아버지가 계속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의 그 이마에 상처가 있었고요. 아하. 그런데 그 상처가 눈, 망막까지 이어져서 세상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네. 조금만 늦었어도 치료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걸 생각하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로 경찰분들의 대처가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 내지는 또 소중한 어떤 신체를 살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찰관분들의 그 적절한 그 판단 능력과 네. 대응 능력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우리 시민의식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하,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뭐 소방기본법이 바뀌어서 소방차에 대해서 양보 의무가 생기고 오히려 이것을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면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길에서 보면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네. 그런 옷을 법이 다 비켜주는, 없더라도 네네. 이렇게 비켜주는 모습들을 많이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의식이 더욱더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보이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응급 차량 운전하다가 왜 너무 빨리 그 환자를 이송하고 싶어서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사고 나면 맞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도 이제는 면책 조항 같은 것들도 한 번은 되새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연을 물론 지금 이 다친 아이는 이제 치료에 전념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의 이 상처 부위가요. 아무런 흉터 없이 잘 치료되게 의사 선생님 정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김동철 교수님, 이 아이가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정말 물론 트라우마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정말로 나중에 이 사연을 나중에 좀 커서라도 접하면 야, 정말로 경찰관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아마 파출소 가서 사랑해요 아저씨 막 이렇게 안아줄지도 몰라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지도 몰라요 진짜로. 지금 애국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되는 아하, 아이가 있고 네. 또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의 부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 경찰관들이 도와주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사회 운동도 때문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네. 이 아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 전 사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아빠의 모습, 아하. 지금 현재는 아주 그러네요. 정말 아. 긍정적인 아빠의 모습.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되는데 네. 실제로 긍정적인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감흥되는 효과로 네. 더욱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복준님, 저는 맞다. 이 장면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찰은 여러분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 정말 생활 속에 밀착된 그런 경찰인 걸 강조하는 그 문구가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경찰은 장르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경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파출소를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면 민사입니다. 나가서 변호사 찾아가세요. 아하. 이거는 왜 일로 옵니까? 저 시청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고요. 네. 경찰의 업무가 아니면 안내해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장르가 없고요. 네. 이 경우도 뭐 엄밀히 따지면 경찰의 직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경찰의 직무이기도 해요. 또 아하. 아니면서도.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칭찬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네티즌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식을 둔 부모로서 모든 게 감사하다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정말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